안녕하세요. 오늘도 이곳을 놀러와 주신 여러분들을 향해 인사를 크게 한번 올려봅니다. 즐겁고 속이 시원해지는 사연을 찾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평소에는 풀어내지 않고 속으로만 쌓아두고 있었던 저희 시댁 이야기를 살포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 성격 하는 덕에 당하고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처럼 나오시는 시댁 어르신들 때문에 속이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단다고 툭 뱉어버리시면 저희는 합주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원래 마무리는 묵직한 한 방으로 끝내는 거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저를 되찾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경악스럽고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나름 부잣집에서 태어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고 당연히 고생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TV에 나오던 발레리나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저는 발레를 배우겠다며 어머니 아버지께 엄청나게 떼를 썼고 제가 끈기가 부족한 아이였기에 엄마는 그냥 무용학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차피 이러다가 말겠지. 뭐 한 3, 4개월 배우고 나면 재미없다고 그만두겠지 싶었는데 제가 발레 학원을 다니면서 엄청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재능이라는 게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 수많은 경쟁에서 밀리기도 했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무용과를 졸업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알아주는 무용과가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발레가 유명한 나라인 러시아로 유학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유학을 하던 도중 운이 좋게도 러시아 무용단에 입단을 하게 되어서 발레 공연을 하며 이름을 서서히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슴 안에 품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전부 한 가지 배역을 탐내는 동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쉼없이 계속되었고 마음 낼 곳이 하나 없는 곳이라 너무나도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다가도 여기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경쟁이 치열한 국립발레단에 들어갈 수 있었으므로 참고 또 참아내게 되었죠. 그러던 도중 한국에서 온 남편을 만나게 되어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남편을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쉬지 않고 발레단의 문을 두드린 덕분에 저는 발레리나라면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국립발레단에 들어가 메인으로 서기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 또한 저희 집 못지않게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저희 사이를 반가워하셨고 덕분에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계속되고 행복이 지속되면 그만큼 큰 시련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악재가 겹치고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분명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상품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량 리콜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예고 없어 벌어진 일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뛰어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떠안게 된 부채에 이리저리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 아버지는 1차적인 공장 부도를 넘긴 뒤 서둘러 빚을 갚기 위해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또다시 한바탕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공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버린 것입니다. 신제품은 드라이기였는데 불이 난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면서 고객센터가 난리가 나게 되었고 결국 뉴스까지 소개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날 뻔해서 아주 큰일이 나는 줄 알았다. 전선이 합선이 되어서 감전이 되는 줄 알았다 하는 고객들의 말도 안 되는 인터뷰까지 고스란히 전파를 타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꽃이 일어나서 드라이기 작동이 멈춘 일은 있었지만 폭발이라든지 합선에 대한 일은 신고 접수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아버지의 사업은 한순간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치사하게도 은행에서는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면서 이자까지 한 번에 갚아달라고 아버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들어온 투자금 회수 압박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고 잠시 자포자기한 틈을 타 부도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도에서 끝이 났더라면 다행인데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직원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실직하게 되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셨습니다. 공장 부도로 인해서 축소되었던 직원들의 특근비와 퇴직금, 그리고 월급까지 챙겨주시는 바람에 아버지는 쓸데없는 빚까지 더 지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이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기 시작하셨고 혼자서 갖은 무시를 다 당하시면서도 꿋꿋하게 진상을 밝히길 원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밑에 계시던 임원 중 한 분이 거래 대금을 중간에서 횡령을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장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겼으며 단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물건을 뽑아내야 했기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임원은 이미 해외로 도망을 간 뒤였고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탓에 아버지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원에 딸려 있어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던 저희 집은 한순간에 낡아빠진 빌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던 어머니께서는 바뀌어버린 환경에 적응을 하시느라 꽤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빌라조차도 사실은 저와 남편이 갑자기 벌어진 일에 놀라서 급하게 얻어들인 빌라였습니다. 빚쟁이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계좌까지 정지를 걸겠다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혼 후 1년 만에 생긴 일이라 저는 귀한 우리 며느리에게 눈에 가시인 며느리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꽤 이름 있는 작은 가전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본인 아들이 제 덕을 좀 볼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이 갑자기 망해버렸으니까요. 저에게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춤추는 거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 빚을 갚아내며 어떻게 먹고 살 거냐면서 무시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죠.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며느리가 알아주는 발레리나다, 복덩어리다 하시던 분들이 집이 무너져 내리니까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고수하셨으니까요. 시부모님께서 그런 이중성을 보여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반전 영화를 본 것 마냥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을 겪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정말 사랑으로 저를 감싸 안아주고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옆에서 뜬 눈으로 이야기를 나눠주며 제가 겪은 아픔을, 힘듦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해 주었기에 저는 남편을 의지하며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며 우울증에 시달리시던 저희 어머니를 챙겨준 사람이 제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자극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공연에 매진하여 하루빨리 아버지의 빚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던 어느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공연 리허설 무대를 하고 있다가 사고를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속된 빚 압박에 불면증을 겪게 되면서 며칠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수면 부족으로 컨디션이 무척이나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전날 밤에도 역시 잠을 1시간도 채 자지 못해서 남편이 이번 공연에서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역할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을 했지만 저는 욕심을 부렸었습니다. 그깟 잠 따위 자지 않아도 충분히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리허설 무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파트너와 합을 맞추다가 삐끗하게 된 것입니다. 발목이나 발가락을 다쳤더라면 오히려 상관이 없었을 텐데 리프트라고 하는 남자 무용수가 여자 무용수를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다가 균형을 잃게 된 것입니다. 남자 무용수의 팔 힘으로 버텨야 하는 동작이었는데 제가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 그대로 위에서부터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바닥에 안전매트 없이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제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몸을 비트는 바람에 꼬리뼈와 허리로 무대 장치의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큰 사고에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저까지도 너무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이렇게 크게 다칠 일은 아니었는데 본 공연처럼 이루어지는 리허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공연은 당연히 다른 배우가 서게 되었고 저는 허리와 꼬리뼈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리프트 동작을 하다가 낙하사고를 당해도 그 정도까지 다치지는 않는데 제가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너무나도 빠져있는 상태였었죠. 누워있는 상태로 허리를 비틀며 떨어진 탓에 꼬리뼈 부분이 정통으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허리는 살짝 금이 간 정도였지만 꼬리뼈가 좋지 못한 상태로 부러진 탓에 저는 수술 후에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 하며 혼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재활치료도 1년 이상 걸린다는 말에 점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차례 수술 끝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첫 재활훈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대로 걷질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께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그 오랜 시간 무용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다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반면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도 그렇게 난리가 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못 걷는 건 아니냐, 무용도 더 이상 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거기다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인데 몸뚱어리까지 병신되면 우리 아들이 수발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꼴 못 본다고 상처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문안을 오신 것도 제가 2차 수술을 마친 직후였는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혀를 끌끌 차면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는 가버리셨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혼을 하라고, 저러다가 진짜로 못 걷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며 닥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에게 정색을 하고는 어떻게 아픈 사람을 두고 이혼하라는 말을 할 수 있냐면서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럴수록 자기가 더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설사 무용을 2번 다시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부부가 먹고 사는 데엔 아무 문제도 없다면서 시부모에게 2번 다시 그런 말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베풀면서 살아야 하는 게 세상의 순리고 우리 와이프 재활하는 데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2분 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자마자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제가 지금 우리 와이프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서는 그런 수모를 겪고도 2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부모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 하셨다고 해요. 물론 우리 남편이 아깝긴 아깝죠. 남편은 제약회사 신약개발연구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능력이 참으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러시아에서 만나게 되었을 시점에도 러시아에 있는 제약회사 연구실에 1년간 파견 근무를 왔다가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되어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연봉도 꽤 높은 사람이었고 사실 제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에 큰 지장이 생길 만한 상황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의 빚을 같이 갚아달라고 할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제 힘으로 헤쳐나가고자 아등바등했던 것입니다. 제 월급의 전부를 저희 친정에다가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친정 부모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시댁에서는 제가 월급을 전부 친정에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보내고 있다고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혼자 돈을 벌게 되면 남편의 돈이 저희 집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셨을 테고요. 귀하게 공부만 시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들이 망해버린 처가 때문에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실 테니 제가 당연히 눈엣 가시로 보였겠죠. 저는 재활에 악착같이 힘을 쓰면서 남들보다 2배, 3배로 더 열심히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걸을 때 느껴지는 통증이 너무나도 심했고 의사 선생님 또한 저에게 꾸준히 재활을 하다 보면 통증이 어느 순간 무뎌지는 날이 오게 하겠지만 영구적으로 사라질 통증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용으로 활동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아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왜 앞으로 무용 활동을 할 수 없느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있으셔서 몸이 많이 굳었을 테고 재활하는 동안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칭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재활을 마치게 된다면 당연히 제 몸은 빳빳하게 굳어버릴 테죠. 저는 이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무용을 하지 못한다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작을 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동작이나 연습 정도의 수준이지 무대에 올라갈 만큼의 실력을 다시 되찾긴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몸이 적응을 못하고 굳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연습은커녕 스트레칭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데 제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은 옆에 서서 같이 울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남편에게 질투가 나기도 하고 위로가 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할 때 제가 점프를 뛸 때마다 나비 한 마리를 보는 기분이라고 너무 멋있다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나비처럼 뛸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남편의 마음이 변하진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불안증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불안해한다는 걸 남편도 느낀 것인지 그 뒤로 매일같이 저에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저를 사랑할 거라고 믿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지쳐서 포기를 하고 싶다고 할 때에도 역시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용기를 주었고요. 저는 불안했던 마음이 점차 열리고 옅어지면서 남편의 말을 완벽하게 신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저희 2사람의 사이는 돈독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재활에만 쏟아부었어요. 33살의 나이에 다시 무용이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감추지 못하고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보는 오디션이었기에 가슴이 너무 떨려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그런 저를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겠다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오디션장에서 음악에 맞춰 동작을 하는데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 몸이 제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기가 생겨서 한 곡을 모두 마치게 되었지만 결과는 역시 예상한 대로 탈락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저와 20대 초중반의 젊은 친구들의 차이가 어마어마했고요. 제 실력 자체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오디션을 보고 왔다는 것 자체로도 동기부여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저에게 허튼 짓을 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라도 해보라고 압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애들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만 뱉으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시댁에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 시모가 저에게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마저 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 아들한테 기생해서 살 거야? 제가 무슨 벌레인가요, 어머님? 기생이라뇨.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말이라도 수고했다고 못해주세요. 저도 재활치료하느라 힘들었어요. 이대로 걷지도 못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잠도 못 잤다고요. 아유, 드세다 드세. 어디 시어머니한테 말 대답을 하니? 너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쥐잡듯이 잡는 건 아니지? 시모는 그냥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런 시모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남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들이었기에 시모와 통화를 하든 시댁에 가든 저는 남편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모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못했고 저에게 상처 주는 행동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뒤늦게 한 거죠. 사실 저희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버님은 정말 무뚝뚝하고 자기 일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 가족들에게까지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셔도 아주버님은 들리지도 않는 건지 세상 무심하게 자기 할 일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신우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여우 같은 사람이었냐면 제가 발레리나로 인터뷰도 하고 주인공도 맡을 시절에는 콩고물을 얻어먹을 게 없나 싶어서 저에게 알랑방귀를 끼면서 들러붙었었거든요. 제 공연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비싼 티켓 값을 내고 찾아와서는 꽃다발을 주겠다며 대기실에 들어와 괜찮은 사람 있나 없나 주변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동료 무용수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아양은 다 떨고 저에게 친한 척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사고로 인해서 무용단은커녕 집에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며 시모와 함께 무시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근데 무용하다 보면 막 신체도 서로 부딪히고 딴 마음도 먹게 되고 그러지 않나? 그거 바람 아냐? 언니 솔직하게 말해봐. 같이 작품하다가 정본난 남자 무용수들도 있지? 결혼한 이후에도 있는 거 아니야? 어머머. 신우, 무식해 보이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신우 논리대로라면 세상 모든 무용수들은 죄다 가정 파탄이나 내는 사람이게요. 신체가 접촉하는 건 최소한의 부위인 거고 그것도 전부 무용 동작일 뿐인데 그런 아름다운 춤을 보고 불순한 생각만 하신 거예요? 신우는 문화생활을 즐기면 안 되겠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 보고도 주인공들끼리 무조건 사귄다, 바람이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면 너무 무식한 건데. 뭐요? 무식? 언니 지금 저한테 무식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일적으로 만난 사이끼리 그런 생각을 해요. 신우는 회사 다니면서 회사 과장님, 부장님이랑 회의하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와, 그 정도면 진짜 망상증이다. 신우 제가 다니는 병원이 정신과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같이 한번 가볼래요? 시모야 우더른이니까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신우는 저보다 어린데 굳이 제가 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워낙 말빨도 좋고 그동안 시모에게 당했던 일들을 언젠간 터뜨리려고 꾹꾹 눌러놓고 있었는데 신우가 먼저 와서 살살 긁어주니 저야 스트레스 풀고 좋은 기회였죠. 하지만 신우는 저에게 당한 것이 분했던 건지 저를 한 방 먹이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쉬지 않고 시비를 걸어왔고 그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신우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좋겠다. 이제 집에서 놀고 먹을 텐데 부러워서 어떡해?
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하나도 없지 뭐야. 그냥 나도 시집이나 잘 가서 언니처럼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신우. 시집을 잘 가야 저처럼 집에서 집안일하며 여유도 부리고 할 텐데. 신우는 시집을 잘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능력 인정받았을 때 가치를 올려둬야 나중에 저처럼 편안하게 살죠. 신우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진짜 얼마나 약을 잘 올리는지 화가 나는데 화를 내면 좀생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살 약을 올리면서 신우 속을 긁었습니다. 정말 피는 못 속인다고 신우가 왜 시모 딸인지 절절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성격이 둘이 똑같은데 어디 가서 말 안 해도 모녀지간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기 시작하니까 시모도 신우도 대놓고 욕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이 건수를 잡은 건지 하루는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걸로 저를 뒤집어지게 만들려고 하나 혼자 시댁에 가면서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슬슬 아이를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너도 이제 일을 쉬고 있으니까 아이를 가져야지 않겠니? 원래 집안이 복작복작할수록 복이 들어오는 거다. 하지만 저랑 남편은 처음 결혼을 약속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었거든요. 저희 둘 다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무용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무용수에게 임신과 출산은 몸이 엄청나게 망가지는 일이나 다름없었죠. 골반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뼈가 다 열리고 장기의 위치가 바뀌니까요. 남편도 제가 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딩크로 사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고 그 마음은 지금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제 제가 바깥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라도 가져서 집안의 보탬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아주 유명한 곳에서 지어온 아기가 들어서는 한약이야. 이 약 먹으면서 꾸준히 노력하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더라. 시모는 저에게 애가 잘 들어서는 약이라면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고 비싼 거라고 엄청나게 생색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뼈 수술 이후에 계속해서 칼슘제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과 약이 충돌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어머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근육약이랑 칼슘제가 있어요. 약을 먹는 중이라 이 한약을 먹기엔 좀 걱정이 되네요. 거기다가 제가 먹고 있는 약을 끊기 전까지는 임신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언니, 내가 의심만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좀 확신이 드네? 언니 혹시 불임 아니야? 불임인 거 속이고 결혼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임신 못한다고 하는 거지. 그 말을 하는데 시모도 순간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불임 아닌 걸 증명하려고 낳기 싫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슬슬 짜증이 확 나는데 여기서 애둘러 넘어갔다가는 불임으로 확정이 날 것 같고 아니면 애를 가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들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저는 상관없긴 한데 저희 부부끼리 상의하고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일이니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임신해서는 안 되고 임산부가 먹어도 안 되는 약이라는 건 병원에 가서 물어보셔도 맞다고 하실 거예요. 시모에겐 제가 한 말의 의미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는지 불임에 꽂혀가지고 퇴근하는 남편을 불러다가 진짜 제가 불임이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자 있는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냐고, 제가 불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건 아니냐고요.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데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게 수상하다면서 남편이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는데도 계속 부림부림했대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우가 글쎄 남편에게 대놓고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무용을 한답시고 러시아에 유학도 다녀오고 남자 무용수들이랑 들러붙어서 춤을 추고 하는데 몸을 함부로 써서 임신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선 넘은 발언이었죠. 남편이 그 말에 눈이 완전히 돌아버려서 신우의 뺨을 가차없이 날렸다네요. 얼굴이 짝소리와 함께 돌아간 신우는 순둥이 같던 남편이 자기 얼굴을 쳤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고 시모도 너무 놀라서 악소리도 내지 못했대요.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신우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와이프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불임이야, 내가 애를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딩크족으로 살기로 협의를 본 거라고. 너 한 번만 더 너네 새언니에 대해서 그딴 소리 퍼뜨리고 다녀봐. 그 다음부터는 뺨으로 안 끝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가 뺨을 부여잡고 아프다고 엉엉 울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세게 쳤는지 손가락이 그대로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도 애는 왜 때리냐며 남편한테 한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시모에게도 지지 않고 형이 있는데 대를 왜 자기가 이어야 하냐고 사자후를 내뱉었대요. 남편은 저랑 둘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가족관계에 왈가왈부하지 말라면서 시모가 저에게 주려고 했던 한약을 다 버렸대요. 하나하나 포장된 약을 가위로 다 뜯어서 싱크대에 부어버리니까 시모가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버리는 거냐고 악을 썼다네요. 남편은 얼마짜리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맥을 짚어서 개인에게 맞춘 약도 아닌 걸 보면 공장에서 찍어낸 거나 다름없을 거라고 한 소리 하고요. 2번 다신 이런 거 보내지도 말라면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집도 이사가고 번호도 바꿔버릴 거라고 도리어 협박을 한 거죠. 남편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덕분에 시모도 신우도 한동안은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속도 뒤집어 놓지 않더라고요. 그날 집을 나오는 남편이 눈을 부라리면서 전화하지 마! 라고 외친 덕분이라며 저한테 잘했지 하는데 잘했다 해줬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그 난장판을 피우는데 아주버님도 자리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뺨 맞고 시모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래요. 남편이 집에 간다고 나오니까 그제야 잘 가라고 인사 한마디 한 게 끝이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버님도 진짜 대단하다 싶었죠 뭐.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에 저와 함께 같이 공연을 했던 무용 선배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무용학원을 열게 되었는데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강사로 일을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꾸준한 재활을 통해서 공연을 2-3시간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웬만한 동작은 다 할 수 있었기에 냉큼 하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용과는 더 이상 인연이 닿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척이나 두근거렸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의 빚을 갚는 것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뻤고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시댁에도 들어간 건지 시모가 볼멘 소리로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기냐 하는 소리를 듣긴 했어요. 물론 무시했습니다.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해주면 오히려 더 발작하시며 달려드시더라고요. 수술해서 요양하는 동안 집에 붙어 있으면서 집안일을 좀 하는 것 같길래 한시름 털었더니 또 일을 하겠다고? 그거 얼마나 번다고. 우리 아들 밥 차려주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 아들이 돈도 잘 버는데 굳이 일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야? 너 설마 사돈댁에 돈 갖다 바치니? 우리 아들이 벌어온 돈도 사돈댁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건 아니지?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네 아니요로만 일관을 하니까 시모가 엄청나게 답답했었나 봅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저희 둘에게서 끝이 났어야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시모가 엄청나게 답답했었나 봅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저희 둘에게서 끝이 났어야 했는데 글쎄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시모가 이 정신나간 소리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돈댁이 망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우리 아들 돈으로 빚 갚는데 보태고 있냐고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말을 듣고 속상하셨는지 저에게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본인들이 스스로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댁에 찾아가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 아들 돈으로 빚을 갚네 마네. 우리 집 빚 갚는데 남편 돈 한 푼도 들어간 거 없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갚아드리겠다는데 어머님이 왜 참견하세요? 나중에 어머님도 폭삭 망하면 제 돈 쓸 생각 하나도 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님께서 먼저 선 넘으신 거니까 저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와다다 큰 소리로 쏟아내니까 시모도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냉전 상태에 돌입해서 시댁의 발길을 한 6개월 정도 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아주버님께서 상견례를 했다는 겁니다. 저랑 남편만 빼고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왜 우리 부부는 상견례에 오지 않은 거냐고 물어봤다는데 뭘 알아야 가죠. 들은 게 없어서 못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막혀 하고 있는데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또 속을 뒤집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니, 이제 큰일 났다. 첫째 올키로 올 사람이 어마어마한 능력자라서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뿅 갔잖아. 나이가 40이 좀 넘은 게 흠이긴 한데 논문이며 연구 실적이며 국내 탑을 찍고 있는 사람이라네. 엄청난 과학자래. 대학 교수도 하고 있고. 우리 엄마 완전 신나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녀.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온다고. 작은 오빠도 알고 있던데.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게 왜 저한테 큰일 날 일이죠? 우리 엄마랑 죽도 잘 맞더라고. 언닌 이제 첫째 올케 눈치까지 보면서 지내야 할걸?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랑 형님 사이를 주선한 게 신우더라고요. 신우의 회사에 자문으로 온 형님께 들러붙어서 친하게 지내다가 아주버님이랑 소개팅을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신우도 승진을 하려면 백이 든든해야 한다고 형님에게 들러붙었던 건데 가족으로 묶이게 되었으니 자기 뒷배를 봐줄 사람이 생겼다고 엄청나게 신이 난 것이죠. 저희 부부 없이 진행된 상견례 이후 결혼 날짜가 확정이 되고 좋든 싫든 가족으로 엮이게 되었으니 형님을 소개해주겠다고 결혼식 며칠 전에서야 저희 부부를 부르더라고요. 큰애는 말이야, 조실부모하고 힘들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어찌나 똑부러지게 하는지 걱정이 하나도 없어. 망한 사돈보다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니까. 그 말에 남편이 빈정이 확 상했는지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자고, 여기 더 있어봐야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할 텐데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 저도 기분이 팍팍 상했지만 형님 되실 분의 얼굴을 보면서 억지로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되실 분이 제 얼굴을 너무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시모가 제 욕을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무례하게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제 얼굴을 보는 걸까 싶어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겁니다. 혹시 김철현 사장님 따님인 김혜나 씨 맞으세요? 네.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김철현 사장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제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세요. 시부모도 아주버님도 신우까지도 모두 궁금해하면서 형님을 바라보자 형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한창 열심히 하실 때 부유할수록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보육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하시고 사교육도 시켜주시고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을 하셨었습니다. 형님께서 자신이 거기에 선발이 되어서 공부만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받았던 학생이라고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본인에게는 은인이자 부모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 프로그램에 선발이 되면서 연구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 타이밍에 저희 집이 부도가 난 거죠. 너무 먼 곳에 있어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저희 집이 살던 집에 찾아가니까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다는 겁니다. 물어물어 찾아보려고 했지만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다고 눈물까지 찔끔 흘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라면서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무랑 신우는 완전히 벙찌게 되고 아주버님은 갑자기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사돈분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셨네. 사돈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웬만한 마음으로 하기 어려운 건데 근데 우리 엄마랑 너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재수씨 구박을 한 거야? 아주버님의 예상치 못한 말에 시무랑 신우는 둘 다 흠칫 놀라더라고요. 형님 되실 분이 눈을 살짝 뾰족하게 뜨면서 제가 어디 가서 구박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데 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고요. 신우가 형님의 뒷배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언제 저를 구박한 적이 있냐고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저 둘째 올케랑 사이 엄청 좋은데 제가 구박을 하긴 뭘 하겠어요. 제가 손아래 사람인데 언니랑 저랑 되게 친해요. 친해? 웃기고 앉아있네. 너 내 와이프한테 불임 운운하면서 난리쳤던 기억은 아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나 보다? 그 말에 형님이 기겁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셨습니다. 진짜 불임이면 어떻게 하려고 상처가 될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냐면서 신우에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티가 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형님을 보면서 저도 속으로 고소함을 느끼고 있었죠. 저에게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부모님께 꼭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식을 보러 오시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등장하자마자 형님 눈에 시부모님은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남편이랑 저랑 뒤에서 몰래 웃었죠. 아주버님은 결혼을 한 이후에 완전히 제 남편이랑 짝짝꿍이 맞은 건지 저랑 형님을 시기하는 시무와 신우에게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애처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의 변한 모습에 형님이랑 천생연분은 맞나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신우와 시모는 그 뒤로 유독 제 눈치를 더 보면서 살게 되었는데 형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본인이 보유 중이던 특허 기술의 독점 사용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떻게 잘못되게 되었는지 사정을 전부 들으신 형님이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하시며 신기술의 특허 기술 독점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주셨거든요. 기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자처도 알아봐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다시 소량이지만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형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홀리듯이 아버지와 인연을 이야기했고 방송을 챙겨본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린 이야기였는지 아버지의 상품이 인터넷에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남을 위해 아낌없이 베푼 사람들에게 돈으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형님 덕분에 좋은 투자처를 만나서 작은 공장 하나를 가동하다가 3년이 지난 지금 투자금을 모두 갚고 빚 또한 갚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집안이 망했다고 저를 구박하던 시모도 더 이상 저를 구박할 수 없게 되었고 제 눈치만 보고 계시게 됐죠. 저랑 형님은 시댁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며 신우에게 가끔 면박을 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겹경사로 형님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저희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 또한 사라졌고요. 저희는 시댁에 다시 한번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아무런 간섭 없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단단하게 저와 남편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끝으로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